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10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선원들을 진료하는 군의관 자리가 하나가 딱 와우. 이거다. 대박이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철로의 기회다. 작은 처남을 수산대학의 기관학과에 보내요. 엄청난 얼마나 큰 픽처야. 대장정이네. 바로 이 순간부터 치열한 외교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남한으로 보내려니 북한의 음치가 보이고 북한으로 보내려니 남한과의 관계가 또 걱정이 되고 이 씨가 북한도 바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남조선 어민들에 대해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비였던 거예요. 이만갑 식구들이 도시어부 특집으로 원산항으로 배낚시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나도 이 나이에 이거 하고 있을 줄 몰랐어 진짜. 아니 아까부터 대기실에서 계속 저거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뭔가 하는 척하면서 한 8시간 동안 연습하고 연습했어. 계속 연습했어요. 딱 들어봐도 이게 디젤 엔진인지 휘발유 엔진인지 구별될 정도로 디젤이죠. 백고동. 좋습니다. 예. 1987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9살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산수경시대에서 트로피를 받을 때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87년 하면 사실 그때 이제 대학생이시던 박종철 군과 그리고 또 이한열 군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또 목숨을 바치셨던 그 일이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 87년 초에 이제 박종철 씨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죠. 뭐 턱 치니까 하고 죽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항의가 막 일어나면서 이제 육지항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9 선언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 전에는 간선제였거든요. 대통령 우리가 마음대로 못 뽑았어요. 지들끼리 뽑았지. 근데 직선제 개헌을 하고.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2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시국 수습책을 담은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8년 2월 25일 부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해 전체가 한국 정치사의 하나 획을 긋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의 뭐 68년 이후에 전 세계 학생운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지만 결국 87년 이때는 마지막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다 동참을 해가지고 와이셔츠 부대가 등장했다. 와이셔츠 부대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는 맞다.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폭발해서 터져나오고 있던 이때에 모든 관심을 하나로 모은 그런 일이 터집니다. 와. 65세 노모부터 결핵에 걸린 처제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13살 아들까지 눈물 콧물 진짜 쏙 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이 11명의 가족. 자, 이 대가족을 데리고 배에 오른 북한 의사 김만철. 남북 역사 속 최초로 배를 타고 일가족 집단 탈북에 성공한 이 가족이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춥고 어두운 압제의 땅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이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안고 참조국에 안긴 동포들입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분명히. 그 비행기를 타고 왔네요. 김포.
남조선 인민들이 저를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또 조우로 돌아오게끔 해준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쁩니다. 저 애들은 아무 생각 없겠다. 오, 제 눈빛이 살아있네. 막내 아들 황호군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배웠다면서 북쪽에서 받은 것은 남쪽에서 거기서만 욱실욱실 거리고 미제놈들이 그 남조선을 착취해가기 때문에 그 남조선을 통일해야 된다고 통일하자고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차 가까이 다가와 죽음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체육관에서 한영식을 했네. 대박. 어머.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찍 오시지. 고향 주민 여러분, 지금 북한 김일성 도당이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항공 대열에 앞장서겠습니다. 막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귀염성 있어요. 운동화, 북한 운동화. 어릴 때 많이 신었는데. 야, 정말 난리였네. 그러고 어이구, 뭐 어디 가지를 못하네. 도대체 이분들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왔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물고 지금 진짜 칠순이나 팔순잔치 할 때 모습인데 대가족이. 더군다나 민간 주민을 본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이마에 뿔 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또리 장군을 보고 큰 세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뭐 저와 우리 남 MC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북한 민간인을 처음으로 맨눈으로 저희가 TV를 통해서 본 것은 이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상당히 민감했던 시기였던 것이 뭐냐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눌렀다, 뭐 능가했다라는 걸 알겠는데 실질적인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딱 북한 민간인들이 때로 몰려온 거죠, 지금요. 그래서 증언을 해주는 거죠. 증언을 해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약간 홍보용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 매일 TV 틀만 나온 것이 오늘 김만철 이가는 63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매일 틀면 오늘 김만철 이가는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다 얘기해주니까. 시트콤이라니까. 그러면서 김만철 이가가 와 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더 잘 살지. 이게 이제 그런 거야. 한국은 처음이지. 역시. 왜냐면 그전에도 기술용사들이 있었는데 대개 군인들 휴전선 넘어오거나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밥통 들고 배고파서 넘어왔습니다. 뭐 이랬지. 평범하게 사는 일가족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의사라고. 그리고 그때마다 기술용 환영대회는 열렸는데 대개 동원된 거로 조그만 규모는 열렸는데 장충체육관 몇만 명에 뭐 이거 동원한 게 아니라 정말 보러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자유대한이 그리워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고 싶어. 이러니까 그냥 스토리텔링에 모든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일단 급 궁금해지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흥행성 있는 소재였던 거죠. 그래. 이거는 탈북사에 있어서 정말로 유례없는 사건이었어요. 11명이잖아요.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와. 제가 궁금할 것 같아서 가계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족보를. 야. 어머. 먼저 좀 복잡해요. 허무나 어머님이 탈북을 주도한 김만철 의사의 장모님입니다. 그리고 최봉래 씨가 부인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아이가 일단 5명이에요. 와. 아이들도 많은데 한 팀이 다 나신 거예요? 네, 아이들도 많은데 학교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20살 넘는 성인까지. 저쪽은 누구예요? 최 씨는? 자, 최 씨가 처남들 2명, 그러니까 처가 쪽 식구들까지 싹 다 대단하다. 데리고 온 탈북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막가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은희 씨도 사실은 가족하고 같이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근데 1987년 하면 사실 더 힘들 시기 그러게요. 아니에요? 저희는 98년도였거든요. 그때 사실 저희도 이제 95년도에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가족이 넘어오다 잡히는 거는 되게 엄하게 취급을 해요. 혼자 오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기대를 북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탈북한다는 거는 아예 올 생각을 없다. 정치범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먼저 가고 엄마랑 동생 가고 그리고 아빠 이런 순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3명이 먼저 탈북을 하고 아빠가 보이부에 잡혀 들어가셔서 한 달 만에 아빠는 그 반주검이 돼서 나오셔가지고 탈북을 했거든요. 그렇지. 저희 때문에 특히나 더 못했거든요. 애들이 있으면 더 못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13살, 14살, 여리고 별 나이 다 있잖아요. 이런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인 거죠.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속이 벌렁벌렁거려요. 저도 엄마가 먼저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만나서 한국으로 올 때도 위험할까 봐 서로 따로 왔어요. 한두 명 탈출하기도 되게 힘든데 87년이면 브로커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없지. 어떻게 그냥 11명이 온 다 거야. 같이 탈출할 수 있었을까? 보트 그 피플이야. 과정이 너무 궁금하네요. 선례도 없어요. 뭐 누가 탈북을 해서 뭐 이런 루트가 있다더라 그것도 없이 그냥 성공 사례가 있어야지 뭘 네, 그걸 따라. 사람들이 설레요 지금. 대단합니다. 자, 1987년 2월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South Korea welcomes family flying. 북으로 날아간 가족을 환영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South Korea welcomes family fleeing north. 아니 F 발음이 정확해요. 괜찮아요. 그 11명의 대가족이 어떻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시크릿 코드로 열어봅니다. 와.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 1월 15일. 네. 어떤 의미일까요? 김만철 씨 가족 탈북한 날짜가 아니까. 탈북한 날짜. 일단은 맞아요. 근데 맞는데 동시에 틀린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천진항을 떠났던 11명의 대가족. 87년 1월 15일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엄청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탈북을 할 때요. 그 루트가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 고비 사막으로 탈북하는 탈북 루트가 유행할 때가 있고요. 중국의 이런 성을 돌아서 가는 루트, 라오스를 건너서 베트남, 태국으로 오는 이 코스가 있기도 합니다. 보통 브로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코스가 있다. 브로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하고요. 브로커 점은 얼마, 이점은 얼마. 이 얘기 지났어요. 요즘은 유일날. 600만 원이면 그렇게. 600만 원이면 국내선 버스를 맞아. 타고 갈아타면서 라오스 입구까지 갈 수 있고요. 1,9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주시면 벤츠를 타고 이동. 와우. 비싸다. 벤츠를 타고 이동하면 검문을 안 해요. 피할 수 있어. 와. 할만한 왜? 의심을 덜 하는 거예요. 고급 차니까. 의심을 덜 한다고. 네, 거기 안에 탈북자가 타 있으면 제가 어떻게. 말해도 돼? 근데 방송에서 이거 말해도 돼?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요, 김만철 씨 일가가 배로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건 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9년 후에 이것을 실천한 배를 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머. 박명호 선생님. 순이도와 지역도 딱 가운데로 빠져나왔어요. 예매를 넘자마자 그냥 남아. 우리 집사람은 이삿짐 안 싣고 가면 안 가겠다. 아니, 뭔만 오세요. 아니, 장롱하고 김치떡만 벗을 건 다 실었어요. 야. 배 타고. 박 선생님, 누구 배에 타셨었죠? 그 안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네. 애들 둘. 어머. 우리는 뭐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이사 왔어요. 장독은 왜 싫었다고? 장독? 이삿짐이니까. 장독? 이삿짐이니까. 어쨌든
이불 짱 하면 그것만 멋있고 그 안에 건 다. 된장떡 다, 소금떡 다, 뭐 구멍탄, 연탄 다. 이 사진 다. 연탄까지. 다 실었어요. 배가 얼마나 됐는데? 배가 한 2톤, 3톤 가량 되는데. 얼마 안 돼, 그냥 아슬아슬한데. 목선 빼는 여기 배하고 달리 짐성이 아주 좋아요. 목선이 그래봐도 이 짐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내리 안 가요. 하나장. 우리가 그 이삿짐을 항해도 옹진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함경남도 리온에서 출발해서 이틀 동안 큰 그 자동차를 싣고 항해도로 와서 끌고 간 이삿짐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집사람으로서는. 아니, 소문에 개도 데려와서 있는데 개는 아닌가요, 그러면? 맞아요. 개는 강아지 데리고 오셨다고? 이야. 개는 왜 데려온 거예요? 짖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뭐 탔으니까. 네? 식구인데. 식구니까. 아니, 식구는 아닌데. 지가 탔어요? 아니면 태워줬어요? 따라왔나? 그럼 탔어요. 그럼 탔어요. 그러면. 짖으면 어떻게 해? 짖으면 어떻게 해? 아, 바다엔 엔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출발해서 몇 시간 걸리셨어요? 북한 해군을 피하는데 한 3시간. 남한 해군을 피하는데 한 20시간 이상 걸려요. 우리 해군은 왜 피하셨나요? 우리나라 해군하고는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그 항해대에 오니까 남쪽에 갔다 육성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 돌려보냈구나. 해군이 잡으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잡히면 다 보낸다는 소문이 항해대에 허다하게 퍼졌어요. 아이고, 굉장히 재밌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4명도 사실 이렇게 어렵게 승공을 한 탈북인데, 그보다 19년 전에 11명의 집단으로 탈북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해상 탈출이었고, 북한 엘리트 의사가족, 이런 역대급 타이틀들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10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고요. 그 10년 동안 기획 김만철, 연출 김만철, 출연 배우들은 김만철의 식구들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왜 북한에서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겠다 라고 하게 만들었던 걸까? 그게 뭘까?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고 있던 화가, 이 화가가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는 와중에 자기 신체의 일부분을 이 초상화에 들이댔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어머.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하니까 생각은 한 군데로 가는데. 신체의 어떤 부분? 오늘 문제가 생겼으니까 뭔가 이상한 신체를. 이상한 신체요? 발 아닌가, 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 씨가 탈북 10년 전에는 사실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김만철 씨도 청진 의대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고. 비뇨기과? 네네. 그럼 신체 일부분이 그러면은. 그죠. 네, 맞아. 비슷해요. 딱 맞아 떨어지는데. 진짜로. 그리고 동생은 미술적 공부해가지고 평양에서 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에 유학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러시아 유학 중에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왜 총살당했냐? 김일성의 그 엄청 큰 초상화를 그렸어요. 정말 큰 초상화인데 이렇게 큰 초상화를 벽에 붙이고 그리려면 잉크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바닥에 펴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눈 하나가 사람 크기만 한 거를 어떻게 멀리서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래서 거기 입에 딱 앉아서 콧구멍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보이지더니 들어온 거예요. 입에 엉덩이가 닿았다. 입에 엉덩이가 닿은 거예요. 어디 감히 김일성 이 최고 수령의 얼굴, 입에 엉덩이를 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엄청 부양해야 돼요. 이거는 반동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저건 이제 솔직히 봤을 때 그 표면적인 이유고 동생분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별명이 솔거였대요. 우리의 솔거. 벽화를 그렸는데 나무를 그렸는데 소나무를 그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뻥!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미술 실력이 좋아가지고 러시아, 소련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속았구나. 김일성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지상낙원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 이것이 이제 발설한 것이 고위부의 귀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김만철이 항일 운동을 했었던 집안이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뿌리가 좋은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누군가를 북한이 총살까지 했을 때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일단 이 사건은 지금 반동분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너도 반동분자일 거 아니냐. 반동분자의 가족한테 어떻게 환자를 맡기냐. 연좌제. 안 된다.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정말 잘 나가던 대학 교수였다가 이제 완전히 강등돼가지고 그냥 일반 병원에서 정말 한직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면허는 됩니다. 유지했네. 면허는 유지, 의사가 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만철 씨는 충성분자에서 반동분자로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이제 의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백혈병 연구차 모스크바 대학에 출장을 갔대요. 야, 엘리트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동독까지 열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열차표까지 끊었대요. 그래서 표까지 딱 끊어놓고 2걸음만 옮기면 이제 기차에 탈 수 있는데 가족이 도망가. 그래.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나 혼자 도망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포기하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다 데리고 탈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북한으로 돌아와서 이제 동반 탈출을 계획을 하겠죠. 예. 김만철 씨의 북한판 쇼생크 탈북입니다. 예. D-11도 아니고 10년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한 거잖아요. 이 엄청난 계획의 1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아내를 후속하라. 어렵다. 1단계에서 실패. 미션 임파서블. 어떻게 마이너스 3,650일이야. 생활 통화,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엄격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김만철 씨가 터놓고 여보 탈북합시다 라고 터놓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머뭇거리다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우리 탈북합시다 라고 용기 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내의 반응이 첫 번째 어땠을까요? 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김만철 씨가 쓴 책에 따르면은 아내가 경주 최 씨였다. 고집이 세다고? 고집이잖아요. 고집이 세다고. 안 넘어갔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고 하죠. 아니 진짜 혹시 경주최 씨 중에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유부단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연락 주셨으면 경주 최 하면 최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요. 김만철 씨처럼 일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탈북하신 우리 박명호 선생님. 말씀하자마자 오케이 그러던가요? 아니요. 나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여기도 10년이네. 집사람이 이제 뭔 남순까지 기싱기싱 살겠다고 가겠냐고 우리가. 죽을 먹어도 고향에서 먹어야지. 아니 근데 10년이 걸렸으면은 뭐 어떻게 설득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라디오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집사람하고 많이 들었어요. 남조선 라디오. 네, 그게 KBS 그때는 제2라디오 사회교육방송 나왔는데 그게 평양 주파수 대학하고 1mm, 0.1mm 편차로 잡혀요. 평양 거하고. 일부러 거기다 맞췄을 거야. 들으면서 괜찮은 방법이네. 자 여기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다. 그 당시 기준으로. 네. 라디오에서. 그러면 이제 쌀 1kg가 얼마냐. 그걸 그때 한번 생각 기준으로 딱 나와요. 북한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근데 그 10년 동안 쌀 1kg가 얼마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들어야 비교가 돼. 네, 그걸 들어야 여기 생활 수준을 알겠는데 코스피 코스닥 그런 얘기야. 쌀 가격은 모르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알아. 뉴스가 나온 거야, 뉴스가. 쌀 가격은 모르는데. 그게 난 여기 와서야 알았어요. 왜 말 안 하는가를. 왜요? 1kg씩 파는 여기는 없잖아요, 하나도. 여기는 이렇게 부대로. 결국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고 오신 거죠? 거의 몰라. 근데 어렴풋이 알았어요. 다른 가격과 계속 이게 대비해 보면서 집사람에게 계속 그런 걸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아 근데 난 진짜 아직까지는 김만철 선생님 이야기보다 박명호 선생님. 한 1000배 재밌어. 그러니까 박명호 선생님이 넘어오시기 10수년 전에 있었던 김만철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었죠. 그때 당시 어떻게 김만철 씨가 아내를 설득했을까? 장모님을 공략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구체적으로 김만철 가족은 요 동북 청진에 살고 있었고 장모님 일가는 평안남도 용강에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 일가를 용강에서
청진으로 모셔옵니다. 처제랑 처남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던 집보다 무려 4평이 더 넓은 집을 4평? 거자? 아내에게 주면서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합가를 해요. 사위가 처가 식구들을 모시고 살면서 집도 더 넓혀줬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야 아내가 비로소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라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뭐 와이프 허락 없이는 저는 아닙니다. 마무리하시죠, 왜? 네, 끝까지 한번. 허락 어렵죠. 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처가와의 이제 합가를 하고 이제 3년 후 그렇죠. 2단계로 갑니다. 바로 2단계는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간다. 인도네시아를? 이 11명이 움직이는 방법은 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한철 씨가 아마 배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상식 이렇게 두꺼운 거 거기에서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조건을 세운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북한보다 춥지 않은 동네. 그거보다 따뜻해야 된다. 따뜻한 거. 두 번째 마음껏 씨를 뿌려서 나다를 거둬서 먹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동네. 농사에 자유가 있고. 네. 그래서 생각하다가 따뜻한 나라로 간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래서 따뜻한 나라가 나와. 북한에 있는 그 세계 상식 백과사전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김만철 씨의 그 자서전의 얘기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뜻한 남쪽 나라 가면 일단 열대 야자나무도 많고 과일도 많으니까 따서 우리가 먹으면 되겠다. 라고 출발을 해요. 또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뭐 배도 쉽게 운항이 될 수 있고 일단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가시? 무인도가 3,0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나를 우리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중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살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여차하면 어디로 가냐? 바로 북쪽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로 가자. 또 뭐라고 썼는지 알아?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만약에 식인종이 있으면은 호주를 찍고 태평양을 종단해서 아마존으로 가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영어도 없고 하실 때 우리 가족 살리겠다는 맞아요. 열의예요.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을 대단하신 했겠지.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서 지칭하는 남쪽 나라가 남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그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면서도 약간 무모하잖아요. 30년 전 사실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설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가족들은 처음에 한국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가야겠다. 뭐 정한 게 있나요? 일단 중국은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북한만 아니면 된다. 중국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잘 살겠구나. 거의 그랬지. 네, 그냥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000년도 초에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전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나만은 못 사는 나라. 이런 생각이 그때만 해도 계속 있었어요. 그때도 있어. 중국 가서 그냥 배불리 먹고 싶다. 먹고 살고 싶다. 그냥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배불러야 할 수 있는 생각이 자유요, 꿈이요, 뭐 이런 걸 꿈꾸지. 그렇지. 맞는 말이야. 김성민 대표님, 이 가족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한중강 수교가 맺어졌을 때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80년대 이분들이 올 때는 남조선 고지. 그리고 우리가 중국 통해서 갈 생각 꿈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외부를 알려준다는 게 세계 상식. 백과사전 딱 한 콘이었어요. 이게 두꺼운 거. 요기자처럼 빵나무 달린 거 있고 파푸아 뉴기니아 나오고. 맞아요. 한상 세계는 저쪽에 가 있는 거야. 식인종 나오고. 네, 식인종 나오고 그 싸워서 내가 이기고 이거밖에 있으니까 남조선은 고지나라 여기밖에 생각 못하던 게 80년대 중반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래 따뜻한 나라로 가자. 대단하시다. 자, 탈북 D-7년. 탈북하기 7년 전부터 김만철 씨가 철저히 준비한 탈북용 준비물. 그걸 제가 바로 입수해 왔습니다. 자, 와. 김만철 씨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느냐? 뭐야? 뭔지 아십니까? 단 주머니? 고춧가루. 땡. 고양이 흙? 아닙니다. 우린 소금 챙겨. 소금.
아, 나 바다니까 머리 있을 텐데. 씨앗입니다. 어렸을 것 같아 진짜. 씨앗이요? 바로 챙기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챙겨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남한에서는 종묘상 같은 데서 충분히 저 씨앗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농장에서 협동조합에서 구해야 되는데 귀하죠. 신분이 의사인데 그치. 협동조합에 갔어요. 저기 씨앗 좀 주시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씨앗을 뭐 하시게 농사 지으시게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김만철 씨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죠. 씨앗을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뭉터기로 구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게 보니까 북한은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개인 농장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집단 농장밖에 그쵸. 그런 데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환자들한테 조금씩 요만큼씩, 요 환자한테 요만큼, 요 환자한테 요만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씨앗이 이제 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버리고 또 다시 요 환자한테 요만큼 이렇게. 그렇게 씨앗을 모으는데 또 3, 4년을. 이거 그 씨앗을 이제 3, 4년 동안 또 모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쇼생크 탈출이네. 그렇죠.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거. 그렇게 탈북을 위한 준비 3단계. 바로 50톤급 배를 구하라. 이건 50좀 어렵다. 엄청 큰데? 이건 좀 큰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내한테 한 말은 있어요. 내가 처가 식구들까지 다 데려갈게. 그러니까 5남매의 장모님의 처갓집 식구들이 다 데리고 11명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밖에 없어요. 배밖에. 그런데 이 김만철 씨는 아무리 똑똑한 수재라고 해도 평생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고 배를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바닷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완전 문외한 사람이에요. 김만철 씨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사가 사람들의 배를 많이 만져봤어도 내가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써 있어요. 바다에 대해서 진짜 일단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회를 보던 찰나에 배에서 선원들을 진료하는 군의관 자리가 하나가 딱 와우. 그래요. 김만철 씨가 기회다. 이거다. 대박이다. 내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철로의 기회다 라고 군의관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터에 어느 날 부대장이 김만철 씨를 불러요. 아무리 그 군의관이라도 해도 바다의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아야지. 날 따라오라고. 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와. 보여주겠다. 기회다. 근데 이게 웬걸 앞불싸. 나갔는데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느 방향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사실은. 그래서 바다 한복판에 나오니까 이정표도 없고 방향도 모른다라는 것에 김만철 씨가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대로라면은 탈북은커녕 바다에 나갔다 그냥 우리가 다 죽을 수 있겠다. 그때부터 바다에 대해서 파기 시작해요. 배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고 망망대해에서 나침밤 없이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구분하는 법들 해상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 쇼생크 탈출은 명함도 못 내밀는 것이 뭐냐면 철저히 대비라는 것이 처남이 있잖아요. 큰 처남, 작은 처남. 작은 처남을 수산대학의 기관 학과에 보내요. 엄청난. 얼마나 큰 빅픽처야. 대장정이네. 고장 날 수 있거든 인도네시아까지 그렇죠. 가려고. 그러니까요. 이거한테 좀 손 봐야 되고. 이런 긴 계획을 짰다니. 그래요. 진짜. 대박이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 또 역할들이 나눠져서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11명이 탈 배 어떻게 구할까요? 50톤. 그 김만철 씨가 이제 진료 보는 시간 외에 종종 나가가지고 뭐 배도 좀 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배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구하냐고 이걸. 그러니까 또 이 배를 어떤 배냐면 이 배로 인도네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근해 조업을 하는 그 목선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눈에 딱 띈 게 러시아제 50톤짜리 군함. 마침 그게 이제 평소에 단속선 근무를 나갈 때 사용하던 배인데 이걸 이제 탈출에 이용하기로 하는 거죠. 선생님 50톤짜리 배면은 김만철 씨 계획에 딱 맞는 적당한 배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인도네시아까지 가요? 아유, 이 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플랜 1 인도네시아까지는 최소한 거뜬히 가야 되고 여의치 않으면 브라질까지 가야 돼요. 아마존까지 가야 될 배니까 50톤급 소련 전투함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구초이스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료를 조달할 방법. 연료. 네. 브라질까지 가려면 그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배에는 다 연료 탱크가 있는데 이 전투함은 기름이 5톤 정도밖에 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 갖고는 턱없죠. 브라질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소에 일하는
친구에게 상당량의 뇌물을 주고 5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를 20톤에서 25톤 들어갈 수 있게끔 기름통과 연료 탱크를 더 적재한 거예요. 불법개조죠. 그래서 일단 그 배에 연료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불법 개조까지 다 합니다. 아, 교도를 다 했구나. 그 시절에. 튜닝을 했고, 튜닝을. 네, 불법 튜닝이죠. 북한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 아니, 북한은 그런 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한은 해상법에 대한 게 우리처럼 이렇게 세부화돼 있잖아요. 내가 심수를 개조하는 거예요. 그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죠. 너 할 수 있으면 해, 이거구나.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철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10년간의 007 작전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무슨 007 작전을 10년을 하냐. 북한판 쇼생크 탈북 D-Day 2년 마지막 단계입니다. 탈북 준비 마지막 단계. 보초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라. 이게 버처가 있으면 실제로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해안가에 버처들이 다 있고. 2년 동안 버처들한테 술을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버처병들이 술 마시고 잠자는 분위기, 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든 거죠. 수단 만들면 되거든. 완벽한 작전. 근데 군의관이다 보니까 이런 레이더 기지에 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들어갈 때마다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쟤네가 언제쯤 자나? 쟤네 언제쯤 어디 뭐 화장실 가나? 이런 걸 보다가 보니까 한 12시쯤 되니까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좀 조네. 그러면 탈출 시간은 12시다. 그리고 대망의 D-Day 오늘의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드디어. 아우. 계획적으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11명의 탈북 그 최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아직까지 가족들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아는 거는 아내와 말 조금 잘 듣는 처남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기 대상감의 연기력이 동반이 됩니다. 자,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저기 오늘 저녁에 우리 등대섬에 가서 저기 식량 좀 가져오자고. 왜냐면 등대지기들은 다 거의 자급자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좀 남아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 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밤 12시 30분. 레이더 기지 등등등에 있는 보초들은 이제 한 잔 드시고 자는 상태죠. 이때 정진 항해사는 소리가 들립니다. 출발합니다. 시동 지금 걸었잖아요. 쌍킴 교사 시동 걸었잖아요. 근데 곧 김만철 씨 일가에게 탈북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고비가 찾아옵니다. 지금 10년을 준비했어요. 처남이 뭐라고 했을까? 큰 처남이 변수였던 거예요. 어떡해. 자, 보세요. 등대섬에 식량 구하러 가자. 그런데 왜 장모님의 처제까지 다 태웠을까? 손이 있어야 되니까. 손이 많아야 되니까 식량을 가져오려면. 그렇게 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큰 처남이 긴가민가하고 탄 거예요. 근데 배가 등대섬을 간다는데 10시간을 가네? 아이고야. 근데 10시간쯤 갔는데 나와야 하는 등대섬은 안 나오고 시커먼 망망대. 그러니까 여기서 큰 처남이 아니 그 매형 여기 등대섬이 어디 있음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북조선 잊어버리라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때 큰 처남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그 배에 탔던 일가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가 북조선을 탈출했구나. 자칫하면 이거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할머니, 그 제일 큰 어르신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거죠. 저희 애들까지 태웠으니까. 근데 의지도 없고 큰 처남을 시작으로 이제 알려주잖아요. 수 없이.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라고 알려주는데 큰 처남은 뭐 막문해 가죠. 배 돌리라. 무조건 돌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돌아가면 가족이 다 죽는 걸 우리 알잖아요, 다. 김만철 씨 당연히 알았고. 김만철 씨는 끝까지 따뜻한 나라로 방향을 그냥 몰고 갑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순조롭게 항해를 하나 싶더니 김만철 씨의 10년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동해바다를 멀리 돌아서 일본을 바깥으로 돌아서 빠져나온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일본과 부산 사이에서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왜요?
역대 큰 파도와 폭풍을 만난 거예요. 날씨를 미리 모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큰 파도와 폭풍이었냐면 엔진 2개를 전속력으로 돌려도 배가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나가면 파도와 풍랑이 뒤로 밀고 나가면 뒤로 밀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관 하나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여기서 어머나. 꺼져버려요. 최악이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나머지 엔진 전선력으로 돌려라. 돌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당연히 거예요. 열나죠. 당연히 열이 나죠. 그래서 이제 김만철 씨가 그 이제 둘째 차남이죠. 차남 보고 지금 빨리 해수 펌프 돌리라고 해수 펌프 돌려서 그 온도 낮추라고. 둘째 차남도 이제 배에 대해서 좀 알지만 자기한테 익숙했던 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수 펌프를 연다는 것이 식수 펌프를 열어요. 그래서 먹을 식수가 순식간에 동이 나고. 어떡해. 아이고야. 그렇게 표류를 5일 동안을 해요. 와, 5일 동안.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기 육지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조심스럽게 엔진을 돌려가지고 쭉쭉쭉쭉쭉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부두가 보이고 부두에 이제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누군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저희 그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기에 타고 있던 사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기타 조센노 가타 데스까? 일본으로 갔다. 북조선이 일본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가려다가 갑자기 일본에 온 상황인 거잖아요. 예상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우리가 앞서 지금 계속 10년 동안 김만철 씨가 이런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상황, 일본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난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엔진 고장으로 배가 잘못될 경우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이거를 미리 다 계산을 했어요. 자, 왜 1월에 출발을 했을까요? 여름에는 춥잖아요.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요. 동남풍이 불게 되면은 올라갈 곳은 러시아밖에 없어요. 바람이 일로 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표류가 되더라도 일본 어딘가에 흘러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월 달에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리고 또한 1월 15일이라는 날짜는 김만철 씨 배가 출발한 후에 인차 발각이 나도 인차 추격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배가. 왜요? 1월 15일에 배가 시동을 하려면 북한은 불을 떼야 돼요, 먼저. 엔진을 녹여야 된다. 바로 못 오는구나. 시동 안 걸려요. 다 얼어붙어 있구나. 시동이 안 걸려요. 그냥 바다도 올 제 때다. 자동차 구멍은 시동 하나도 안 걸려요. 이건 박 선생님 없으면 진짜 들을 수 없는 얘기다. 불을 떼야 되고 배도 불 때니까. 시간이 한참 걸려요. 야, 그래서 1월 달로. 따뜻한 나라 자유의 땅을 향한 청진호의 출항은 지난 15일 새벽 1시였습니다. 청진호는 일본 순시선의 A인데 어제 낮 12시 수루방으로 옮겨짐으로써 155시간의 길고 험한 자유의 항해를 끝냈습니다. 엄청 크다. 진짜 큰 배네요. 크다. 저렇게 배가 크니까 브라질까지도 갈 생각을 했네요. 오늘도 수루과 일본의 도쿄 그리고 서울의 KBS를 삼각으로 연결해서 이 사건 속보를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현재 도착한 이곳으로가 항해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으며 그리고 제 바로 밑에는 문제의 청진호가 지금 현재 정박 중에 있습니다. 청진호는 모두 4척의 호위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저걸 이야. 요겁니다. 청진. 와, 미쳤네. 큰 천. 끝까지 반대하자. 말 안 듣는 분. 정년에서 와서 지금. 저 때만 해도 목소리가 컸으니까. 요즘에는 별거 없더라고요. 저쪽은 거의 예. 가전 추태를 부리고 있는 조청년은 이곳 바다에서 김 씨 가족들을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며 억지 주장을 하다가 특히 적기를 휘날리며 요란한 북교의 선전 가요를 확성기로 방송하는 조청년 시위 선박이 접근하면 김 씨 일가는 선창을 꼭꼭 닫고 선실에 쭈그리고 앉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에서 가족들은 되게 불안하긴 했을 텐데 근데 저게 사실 자유주의이긴 하거든. 서로 다른 사상들이 같이 부딪히는 게 근데 저런 광경을 처음 보니까 불안했을 거야. 그렇죠. 무섭죠. 와. 저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텐데. 예, 사실 뭐 이 탈북 과정이 완전히 생중계로 됐잖아요. 그럴 만도 한 게 남북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맞아요. 대가족이 탈북하는 게 네, 서로 다른 의미로 엄청나게 흥분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족의 탈북은 바로 이 순간부터 치열한 외교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 일단 일본에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때 큰 천함을 반대했거든. 거기다 더 이제 상황이 나빴던 건 뭐냐면 그 통역관으로 온 사람이 초청년계열. 와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가면 이제 뭐 거기는 지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제 또 큰 천하면 더 휘둘리는 거죠. 그렇죠. 안 믿던.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전부터 계속 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과 수교를 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또 남한으로 보내려니 북한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또 북한으로 보내려니 남한과의 관계가 또 걱정이 되고. 난감하네. 이 시각 북한도 바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문제의 청진호는 관광차 원산으로 항행하던 도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김씨 일행을 남조선에 인도한다면 조일 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남조선 당국이 청진호 승조원들을 납치한다면 우리도 폭풍우를 만나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남조선 어민들에 대해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성명을 발표. 이 삼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전장에서 삐끗하면 김만철 일가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비였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이 한국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게 있어서의 이 김만철 일가를 대한민국으로 망명시키는 게 정권의 명운을 건 일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당시 대선이 코앞이었는데 국내에서 뭐가 터지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 공권력과 전면전을 선포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던 때였습니다. 서울대에 과대를 하고 있었던 박종철 군을 지하실에서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우리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책상을 탁 치니까 얘가 억 하고 죽었다. 이 발표를 아무리 그때 80년대지만 대한민국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대학생을 죽이고 그 죽음을 덮어 씌우려고 어설프게 행동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그때의 북한에서 11명이 따뜻한 남쪽 나라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일본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이슈로 덮기 위해서라도 김만철 11명 일가를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정권의 명운을 건 사업이 돼버린 거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동아줄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총련 측에서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근데 민단 측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제 주장을 했겠죠. 왜 총련만 접근하게 했냐? 아까 배 보니까 태극기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단 측에서도 우리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김찬석 그 나고야 총 영사를 포함한 우리 외교관도 접촉을 해요.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꼭 가자. 우리가 가면은 정착금 다 주고 학교 제공해주고 직장도 다 주겠다. 가자 제발. 5시간 동안 이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난 거예요. 특히 아까 그 천암 같은 경우에 천암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럴 바에는 제3국으로 가자. 호주 같은 경우에 특히 큰 천암 있지 않습니까? 그 골수 공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다시 북조선으로 가겠다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그런 그 논란이 무려 5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결국엔 김만철 씨도 이럴 바에는 원래대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인도네시아로 가자. 김만철 씨가 한국으로 가지 않았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할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군에도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탈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북한이 간첩을 파견을 해가지고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가능성. 이게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북한에서
하도 남조선은 가난하고 거지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나라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우리가 못하겠냐, 굶어 죽을 것 같은 나라를 우리가 왜 가겠냐, 이래서 3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 생각을 안 했다고 하죠. 정말 이렇게 세 나라가 각자 입장을 사실 양보를 안 하고 막 이렇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김만철 씨한테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비행기 기순 이웅평 대위하고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 대위 이웅평 씨는 난파간첩 김신조. 지금은 자유인이 된 김신조 씨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쳐부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와. 그 김신조? 설득시키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보낸 거죠. 네. 설득시켜라. 이 양반들이 지금 대한민국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오늘 김신조는 그쪽 방면으로 셀럽 아닙니까? 세죠. 예. 굉장히 세죠. 예. 김신조 씨는 김만철 씨와 총진, 한 고향, 한 동네. 이분이 딱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만철이 형 아니요. 내 신조요, 신조. 정미소집 아들. 오, 대박. 정미소집 아들. 네. 본 적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인형이 김만철 씨가 신조 이렇게 됐어요. 아는 사이에. 이런 상황에서 이웅평 씨를 딱 소개하는 거죠.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온 이웅평이. 드라마.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가짜일까 아닐까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같은 동네. 정미소집 아들. 정미소집 아들.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같다고 해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김신조 씨가 자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네네네. 다 가족 데리고 한국으로 갑시다. 우리 한국 잘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안 믿어요. 내가 지금 딸린 가족 10명이나 되는데 그 거지 같은 나라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엄청 힘들 거 아니냐. 못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또 그 와중에 첫 번째 처남은 그 상황에도 여전히 단식 투쟁을 하면서 날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내 안에서 본인의 침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의 입장으로서. 바다에 띄어내지 않은 게 어디야. 어떻게 보면 약간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렇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요. 야. 자, 이렇게 남한이 전향계의 두 셀럽을 앞세웠습니다.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이에 질세라 두 번째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정진호, 승조원 중 김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여자는 김씨의 진짜 부인이 아니다. 뭔 소리야? 완전 네거티브 아이가. 왜 아니지? 본 부인은 지금 청진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김씨가 부인도 아닌 여자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조선으로 가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증거이다. 합당하고 있다. 아침 드라마네. 이야, 넌 버티하다. 치사하다. 버티하다. 외교의 사생활 문제를 건네. 얘네 거의 매일 이러잖아요. 너무 북한답지 않아요? 불륜이라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1호부터 19년 뒤의 후배인 진짜 우리 박명호 선생님은 김만철 씨 탈북 소식 이 배 타고 간 사람이 있다. 일가족이 갔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다음 날로 알았어요. 다음 날? 나는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공군. 비행장에서 비행기 다 떴어요. 전투기 비행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북한 해군에서 배가 출항하자마자 많이 찾았다고 해요. 파도가 심하게 불었잖아요. 쳤잖아요. 그 태풍 때문에 이 배가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 유서민 대표님. 북한은요. 이게 그냥 엘리트 의사 출신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명 배 타고 가는 소위 말하는 보트 피플이 이제부터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압감. 물꼬를 튼다? 예, 물꼬를 튼다. 이게 되면 후에도 보트 피플 보트 계속 나오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국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한국 측에 은밀한 제의를 하게 이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냥 대한민국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87년도에 북한은 고칫덩어리예요. 북한과 등을 지면 테러 막 여기저기서 벌이고 다니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 납치해 갔던 그렇지.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티나게 대한민국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고두고 북한이 고칫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대한민국으로 보내진 못하겠고 일본 나름의 국리 끝에 뭔가 묘한을 떠올린 건데 우리나라 외교부 참사관을 은밀하게 일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딱 이 한 문장만 알려줘요. 우리가 몇 월 몇 시에 이 김만철 일가의 배를 공해상으로
추방시킬 거다. 불법 입국 배로 강제 추방시킬 거다. 딱 그 정보만 알려줘요. 추방 예고. 그러니까 데려가라. 이 말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함의하는 바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공해상으로 김만철 배를 딱 놔줄 테니까 자연스럽게 부산 앞바다로 유도해서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라고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에 굉장히 지금 물밑으로 중대한 작전을 짠 거죠. 자, 이제 김만철 씨. 자, 일본에서는 공해상으로 내보내겠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공해상에서 이들을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계획을 틀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만철 씨가 타고 온 그 배가 지금 이게 뭐 아무리 수리를 해도 항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설마 인도네시아로?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운항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좀 석연치가 않죠.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일본 정부에다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일본인 선장이 북한에 억류돼 있었거든요. 너희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풀어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거예요. 일본이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때 당시만 보면 어쩌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일본이 우리 쪽에서 북한 쪽으로 갈아탄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까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대안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적인 입맛도 맞춰주면서 북한 몰래 우리나라로 빼돌릴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우리 외교 당국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꺼낸 카드가 바로 대만 카드. 대만 카드? 대만 카드. 김만철 일가도 제3국을 원하고 일본도 배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는데 뭔가 속사정이 복잡해 보이고 하니 대만으로만 보내두고 사안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만 정부가 보호만 해주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뒤에 얼마든지 뒤로 우리가 빼올 수 있다. 이런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만으로 좀 보내자. 당연히 대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혈맹 관계예요. 우리 그 당시 대한민국과 자유중국은 혈맹 관계도 불구하고 고민에 빠진 거죠. 의리상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제2의 제3의 김만철 탈북자들이 또 일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 자유중국, 그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중국이 수교를 맺고 있었던 나라가 총 30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국가다운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 국가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대만도 오케이 하고 그래 보내라. 허가해줍니다. 자, 김만철 씨는 갑니까, 대만으로? 네, 일본에 정박한 지 17일 만에 이제 대만행을 가게 되는데 뭐 배를 타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만으로 가죠. 근데 대만에 망명을 한 게 아니고요. 대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조건으로 대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큰 천함의 문제죠. 헬기 타고 가는데 헬기 안에서도 야 이거 우리 가족들 다 태워서 외딴 데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매. 뭐 이러다 난리 펴요. 의심이 계속. 큰 천함. 헬기를 탔으니까 가족은 할 수 없이 대만에 가고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내려서 안가에 들어가요. 안가에 들어가는 여태 또 이제 2명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김신조. 다시가 대만으로 가는구나 또. 설득을 합니다. 남선 빌딩도 높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을 재미나게 하는지 이제 김만철 씨가 자다가 눈 떠보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거예요. 듣느라고. 소리 푸는구나. 완전히 쫙 듣는데 문제는 그 문제 큰 천함도 야 이거 뭐야 하고 기를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요 또 사진도 서울 사진도 많이 가지고 갔고 영상도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거기 그 자식들 5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거기 막내 딸이 한 말이 아빠 저 영상 속의 사람들이 다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어. 시계 봐봐. 시계가 좋아 보였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북한 시계가 엄청 귀하니까. 이제 그 김만철 일가 특히 이제 큰 천함 같은 경우에 이제 이웅평 대령에게 이런 말 했대요. 남조선은 가서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산다는 증거 보여달라고. 큰 천함이? 큰 천함이. 그랬더니 주머니 속에 뭔가 꺼냅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겁게 갖고 있었는데. 뭐지? 룰렛? 잠깐만. 뭘까? 룰렛? 통장. 방송 끝나고 집에 가자. 목걸이? 금덩이.
금덩이. 짜잔. 차키. 차키 두 개를 딱 보여줘요. 그래. 나 남조선에서 차가 2대야. 이거는 설득력 임팩트가 있다. 이게 있어요. 차가 2대야. 이 말에 가장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 처남. 첫째 처남. 차가 2대야 내가. 이야. 실제로 그래서 김만철 씨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처남한테 넌지시 물어봅니다. 남조선으로 갈 거니? 라고 했더니 처남의 대답이 조금 뜸을 들이다가 뭐 괜찮겠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전이 돼요. 너무 아쉽다. 오히려 김만철 씨는 아직도 남한행에 결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오히려 그랬더니 이제 처남이 김만철 씨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남조선으로 가자고. 거기 차키가 2대야. 차키가 2대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만철 씨도 설득을 당합니다. 다만 조건을 딱 하나 내세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남조선으로 갈 경우에 절대 신문에 내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거기 살아봐가지고 나쁘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그걸 약속해주면 가겠다. 이동의 자유를. 똑똑하다. 약속이 이거 우리가 가는 거 신문에 내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모른다고. 서울행 비행기에 딱 탔는데 앞에 비행기에 신문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철 씨가 신문을 딱 폈는데 일면 헤드라인에 타자마자 김만철 가족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일면 헤드라인. 저 사진을 보시면 1987년도인데 어떻게 탈북을 하면서 저렇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는 인민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정박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호물자들을 엄청 받았대요. 그러면서 새 옷들도 받았는데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인민복을 벗어서 바다에 그냥 내팽개쳤어요. 버리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고생하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라는 그 심정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포공이 딱 도착했을 때 그 세련되고 막 이런 옷으로 한국에서 갈아입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했지? 바지 기장이에요. 바지 기장? 남성들이 받은 옷의 바지 기장이 다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맞춤으로. 그냥 일본에서 받은 구호품을 맞췄네. 입고서 특히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은 빨간 나비 넥타이고 막내 아들 그래, 그 옷을 어린아이가 입는 그레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기억하시겠지만 기성복이 80년대 아니에요. 후반에 이런 아동복 그 기장을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요. 엄청 그러니까 막내 아들 바지에 기성복이 저 기장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뭐를 입혀서 대한민국 첫 카메라에 국민들 앞에 노출시키기까지 다 계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이때 기억나는데 김만철 일가의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지금도 북한에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 대충 기간을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가족 11명이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불과 24일 만에 온 거죠. 그렇구나. 근데 아까도 뭐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냥 조그만 가족 이게 아니라 11명이거든요. 대가족. 그렇죠. 처가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군함, 50톤짜리 군함을 빌려가지고 항해를 해서 오고 그다음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스토리텔링까지 하니까 이게 흥행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보셨죠 영상에서 막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해서 이분들이 그 배 안에서 지내는 과정을 갖다 거의 그냥 트루먼 쇼 맞아요. 수준으로 중계를 했거든요. 뭐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 누가 뭐 단식을 한다까지 다 중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매번 뉴스 틀 때마다 이제 그 장면들을 보게 되고 일가족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보게 됐죠. 자, 11명의 일가족 집단 탈북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 그리고 심지어 이 탈북 과정이 계속해서 생중계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박하고 친숙하고 친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김만철 신드롬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1987년 2월입니다. 정말 화제의 중심이었죠. 김만철 씨 일행은 동대문 시장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김만철 씨를 알아보고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정말 난리였습니다. 난리. 다 환영했어요. 김만철 씨 세 자녀가 학교를 찾아가는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아, 귀여워. 나는 이제. 학교에도 가셨구나. 이어 광욱은 고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에서 사회 수업을 함께 받았습니다. 진짜 낯설겠다. 되게 쑥스럽겠다. 정말 모든 단체가 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류 스타였지. 학교 견학을 마친 광우년과 명인군, 광우군은 12시 반에 현대고등학교 지하식당에서 직접 배식을 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케이크. 후식으로 나온 딸기를 처음 먹어본다고 했고 케이크는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북한에서. 앞에 케이크는 먹어봤어? 네? 케이크란 게 뭔지 모르고. 얘도 딸인데 케이크라 그러거든. 귀여워. 술 잘하나? 지난 2월 자유를 찾아 조국에 품에 안긴 김만철 씨의 막내 아들인 광욱군이 아시아인어 최윤희 양과 함께 수영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 온 지 70여일 만에 수영장을 찾은 광욱군은 처음엔 생전 처음 본 실내 수영장 시설에 어리둥절하면서 여자와는 같이 수영하지 않겠다고 엉뚱한 고집을 피우기도 했으나 여자와는 같이 수영하지 않겠다. 어린 나이에. 차츰 주위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영을 즐겼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수영 코치였어? 맞아요. 강원은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해? 바다에서 조그만 때부터 가서 해봤는데 그것도 못하는 게 재밌었다. 잘하는 거야? 잘하는데? 저녁 식사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늘봄공원에서 했습니다. 어제 회견장에서 표정이 굳어 있었던 최정섭 씨도 어느새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처남이네. 첫째 처남. 그렇게 안 가겠다. 첫째 처남. 광호 씨가 되게 수제였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정착도 잘했고 그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다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응원 덕분인지 원래 똑똑한 머리까지 더해졌고 본인이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어머. UCLA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에 우주학을 전공합니다. 진짜? 수제, 정말 수제. 그래. 저 나비게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 자, 남한 사람들의 이런 엄청난 환영, 환대, 그리고 인기 이런 걸 누리는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한국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만철 씨는 처음부터까지 대한민국에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김만철 씨는 아까 제가 출신 성분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항일 운동, 그러니까 빨치산 운동을 같이 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은. 또 본인은 청진 의대까지 진학했었고 본인의 동생은 소련으로 유학까지 갔었잖아요. 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일평생을 충성 분자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한순간 이게 체인지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인지 구조상. 그리고 거지만 득실된다고 평생을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웠던 거잖아요. 배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김만철 씨가 끊임없이 뭔가를 나름 테스트해보고 떠봤다고 해요. 그래서 김만철의 첫 번째 테스트. 바로 쌀떡 검사였어요. 쌀떡 검사? 쌀떡? 네, 쌀떡. 쌀떡을 어떻게 뭘 검사했다는 거예요? 네, 김만철은 안기부 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못 믿겠으니까니 내가 가고 싶은 아무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여달라.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김만철 씨가 직접 여의도의 아무 아파트에
아무 층에 아무 집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임의로 들어간 집에 마침 베란다에 그 쌀이 80kg, 무려 2마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거든요. 옛날에 한 가마씩 있었어. 네, 그래서 이 2가마나 되는 쌀이 이렇게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네. 남조선에는 쌀이 정말로 넘쳐나는구나. 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평양처럼 잘 사는 데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의심했던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거지들이 많은데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죠. 나는. 근데 사실 여의도는 잘 사는 데잖아. 김만철 씨 테스트 여기서도 안 끝나죠. 아파트 가봤으니까 이번엔 달동네 한번 가보자. 더블 체크, 더블 체크. 어제 군설이 있어가지고 더블 체크. 아파트보다 좀 유력한 환경이니까 여기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뭘 보냐면 개밥 그릇을 봅니다. 우연히. 왜요? 개밥 그릇이 뭐? 개밥 그릇을 우연히 봤는데 달동네 개밥 그릇. 네, 쌀밥이 신쌀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고기도 몇 점 있었대요. 와. 고기까지. 그래서 냄새까지 맡아본대요. 그러니까 신내도 안 나. 신내도 안 나. 신내가 안 나. 그러니까 야 이거 짐승도 이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렇게 서운하던 쌀밥에 고기 있고 문제 없겠구나. 개가 먹고 있네. 그래서 마음을 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분도 이 모든 게 트루먼 쇼 아니야라고 의심한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이제 그 쇼를 하게 되다 보면 미처 프로그래밍이 안 된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를 찔러봤는데 다 돼 있네. 쇼가 아니구나. 혹시 그러면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남한에 와서 어떤 종류의 의심이든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아니 나는 한국 진짜 정말 고지들이 그렇게 있나. 교과서에서 하버에서 본 거는 한국에서 본 고지가 아니고 쪽박 차고 쌀 옷으로 다니는 고지였거든요. 해진 옷 입고. 기억 끝나고 막. 노닥노닥 기우는 거. 전후에. 교과서 사파에 이게 있어요. 안 지워져. 자, 그래서 근데 와보니까 별로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자들이 수련회 간다고 따라갔는데 그 옆에 왕처 찍은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거 딱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우리 교과서에서 보던 그 다리, 그 초가 그 쓰러져가는 집, 그 가만히 떼 있는 집. 그거 가지고 딱 찍어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속았네. 왕초 보고 놀라셨구나. 세트장, 왕처 세트장.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 언제 얼마 안 돼서부터 군부대 강의를 갔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군복무가 10년이잖아요. 예. 여기서 군복무 기간 여기도 당연히 10년이었는데 2년이라는 거에서 이게 군복무 기간도 국가 기밀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허투루 알려주는구나. 예. 언제 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설마 2년을 하냐. 북한은 10년이 아버지부터 제 남동생 다 10년이었기 때문에 야 2년 10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밀이구나. 근데 우리 아까 시크릿 코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아까 뭐 절반만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1월 15일. 자, 김만철 가족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그날, 오늘의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 김만철 일가를 태운 배가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떠났던 그날 반대편 해상에서는 한 척의 배가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월북인가? 우리 어선 한 척이 북계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수산청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8마일 공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제27 동진호가 북계 경비정에 강제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청에 따르면 제27 동진호는 북방 한계선 부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북계 경비정이 총격을 가한 후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입니다. 네. 이름이 또 동진호네. 자, 1987년 1월 15일에 이 두 척의 배는 운명이 너무나도 갈리죠. 자유를 찾아서 북을 탈출하고 또 한 배는 북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도 못할 뿐더러 생사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진호가 납북된 지 6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가 북한이 동진호를 보내주겠다. 선원들 다 원하는 선원들은 다 남쪽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적십자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어요. 선선하게. 그런데 며칠 뒤 김만철 씨가 11명을 청진호에 태우고 일본에서 적막하고 있네. 이때부터 북한의 태도가 정말로 180도 바뀌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동진호 선언을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대한민국 수 쓰지 말고 김만철 씨 일가 고스란히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북한으로 돌려라. 라고 북한이 교환 딜을 겁니다.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서로 포로를 잡았어요. 그럼 포로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건 전쟁 중에 등가가 성립되니까. 이거는 북한이 자기 멋대로 납치해놓고 유괴범이 야 우리가 니네 납치하고 있는데 우리 쪽 재산 뭐 돌려줘. 우리 쪽 사람 돌려줘. 안 그러면 안 보내. 유괴범이네. 유괴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김 기자님이 등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 사람들 빠져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알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뜨고 했으니까 인질을 잡아놓은 거예요. 동진호 인질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의심을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1월 15일이냐 라고 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은 하나가 배가 빠져나갔으니까 쟤들도 하나를 잡아간 거냐. 인질을 잡아놓은 거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5공화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5공화국 정부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카바를 해야 돼요. 김만철 일가라는 꽃놀이패가 들어온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곧 내년에 이제 88 올림픽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진호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공론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끌려갔는데 송환 노력을 안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이걸 아마 그 정부에서는 원치 않았겠죠. 아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 동진호가 피랍됐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뉴스라든지. 우리 어선 한 척이 북해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전남 여수선적 제27 동진호가 북해 경비정에 강제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김만철 일가가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싹 사라졌어. 동진호에 관련된 뉴스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노력을 뭐 하긴 해요. 뭐 북한 적십자 측에다가 뭐 인도적으로 선언을 보내달라고 촉구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연락도 취해보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걸 끊어버리죠.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20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어부들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북한 측은 바로 이튿날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알려왔는데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선과 어부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그건 프로토콜이에요. 진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이건 프로토콜이에요. 그냥 과정상 기계적인 과정이에요. 돌려보내라고 성명하고 적십자 통해서 북한에 기별 넣고 북한이 그냥 응답 안 하고 이건 그냥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뭐 민간이든 정부 차원이든 이 동진호 관련해서는 34년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나 묵묵부답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떤 엄마한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죽일 테니까 누구를 죽일지 네가 골라. 사실 이런 상황으로 우리 정부를 몰아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둘이 있는 거고 한쪽은 뭐예요? 그냥 자진해서 넘어온 거고 우리는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등가성이 성립하지도 않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동진호가 납치됐잖아요. 그러면은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할 때는 스토리가 뻔히 그려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사건이 나중에 알려졌어. 김만철 일가가 너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어 하네. 근데 우리는 우리 쪽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네. 라고 하면 북한이 분명히 조건을 걸 거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런 문제는 좀 조용하게
처리해서 이들을 갖다가 한국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동지나 선원들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을 갖다 나중에 설득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서두르지 있어요. 않고 그렇죠. 한 2, 3년 후라도 그런 가능성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낮에는 안 왔어요. 밤에만 산길로 왔어요. 무덤을 또 팠대요.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 옆에서 숨어 있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김신조 암살 모의 사건이었고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라고 진술했던 북한 선언의 주인공 김신조 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교전이 이제 네, 여기서 발생한 이제 거네요. 교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전 붙으니까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혈기가 뜬 거예요. 김 선생님은 딱 어느 위치에서 자리 잡고 계셨어요? 나요? 예. 나는 여기를 안 왔어요. 여기 김신조 루트인데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